1970년 4월 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와우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준공한 지 불과 4개월 200여 명의 주민이 잠들어 있던 아파트는 단숨에 잔해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날 붕괴로 33명이 목숨을 잃고 3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전의 이름으로 지어진 집은 한순간에 치명적인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희생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와우 아파트 붕괴의 비극을 되돌아봅니다. 1960년대 말 서울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주택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정부는 해법으로 새로운 주거 형태, 아파트를 내세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수돗물, 개별 현관문이 있는 생활은 서민들의 꿈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현대적 주거 문화의 상징이라며 아파트를 홍보했습니다. 사람들은 단독주택에서 벗어나 아파트 생활을 선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건설을 장려하며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신분이 달라 보인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는 60년대 말 한국 사회에서 부의 상징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 급하게 쌓아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1969년 서울 마포구 와우산 기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아파트는 서민도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내세운 첫 사례였습니다. 총 1100세대 규모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시공사 대림산업은 공기를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혁신적 공법으로 8개월 만에 완공이라는 구호가 언론에 실렸습니다. 정부 고위층도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주거 문제 해결의 전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뒤에는 서울시장의 정치적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경무대에서 잘 보여야 한다. 정부 고위층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와 시민아파트 건설, 이것이야말로 정부 고위층이 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야심가였습니다. 차기 총리직을 노리고 있었고 그러려면 대통령의 신임이 절대적이었습니다. 1년 안에 무허가 건물 9만 동을 정리하고 시민 아파트를 대량 건설하겠습니다. 참모들은 너무 무리한 일정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서울시장은 단호했습니다. 속도가 생명이다. 대통령께서 성과를 보셔야 한다. 국민들은 기대에 부풀었고 언론은 연일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철근 부족과 시멘트 절감 같은 위험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경고는 묵살됐고 공사는 속도만 강조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와우 아파트 부실 공사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안전보다 속도, 품질보다 실적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서민의 보금자리라는 이름 뒤에는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무대에서 잘 보이려는 욕심이 결국 33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와우 아파트 공사 현장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철근은 설계도에 비해 절반도 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양은 줄이고 모래와 자갈로만 부피를 채웠습니다. 20cm 두께여야 할 기둥은 실제로 10cm 남짓. 공사 현장 기술자들이 이대로는 위험하다 경고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자재를 아끼면 그만큼 돈이 남는다는 계산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에서 다른 건설사에 하청을 주었는데 그 건설사는 다시 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청을 맡겼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자격도 기술도 없는 사람이 공사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의 말대로 불법과 비리가 난무했습니다. 무면 허업자가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자재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근 70개 들어갈 자리에 5개만 넣은 것도 이런 불법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손으로도 쉽게 깨질 만큼 허술했고 기둥은 제대로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들은 도면만 대조하며
이상 없다는 도장을 찍고 돌아갔습니다. 현장의 불안한 기운은 서류 한 장에 덮여버렸습니다. 아무도 서민들의 삶이 걸린 집을 진심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고 조사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무면허업자가 아파트를 지었다고? 건설업계의 비리와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구속되었지만 이미 33명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부실 공사의 뿌리에는 무자격자의 불법 시공과 관피하의 유착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9년 12월 와우 아파트는 혁신적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준공됐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1100세대 규모를 완성한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준공식에서 박수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서민주거혁명의 출발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겉보기에 번듯했지만 세심히 들여다보면 곳곳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이미 금이 가 있었고 일부 기둥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틀은 비뚤어져 문이 잘 닫히지 않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새 건물이라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시공사는 건물이 안정화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준공식 뒤편에 붕괴의 씨앗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970년 1월 기다리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3만 원. 당시 공무원 월급이 2만 원이던 시절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아파트에 산다는 자부심은 그 모든 부담을 잊게 했습니다. 이삿짐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아이들은 새로운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5층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신기했습니다. 각 층마다 공동 세면장과 화장실이 있었고 수돗물은 언제나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친구에게 우리 집에도 현관문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아파트 주민이라 부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의 벽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와우 아파트에는 전에 없던 생활 문화가 피어났습니다. 각 층마다 마련된 공동 세탁실에서 여성들은 빨래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긴 복도를 뛰어다니며 다른 층 친구들과 쉽게 어울렸습니다. 퇴근한 남자들은 1층 로비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시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지만 그것조차 운동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개별 현관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수돗물이 쉴 새 없이 나오고 불편했던 재래식 화장실 대신 수세식이 있다는 건 혁신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파트 앞 공터에서 아이들은 축구를, 어른들은 배드민턴을 즐겼습니다. 아파트 주민이라는 이름은 곧 새로운 신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와우 아파트에 산다는 말을 부러워하며 구경을 왔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아파트 생활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입주 한 달이 지나자 곳곳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벽에 머리카락처럼 가는 실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새 건물이 자리 잡는 과정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금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2월 말 몇몇 집에서는 문이 잘 닫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물로 접어들면서 균열은 더 뚜렷해졌고 일부 기둥에선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있어요. 라며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새 건물이 안정화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복도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다 넘어지고 어른들은 불안한 눈길로 금을 바라봤습니다. 위험의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3월 중순 균열은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벌어졌습니다. 문틀이 비뚤어져
문을 아예 닫지 못하는 집도 생겼습니다. 불안은 점점 퍼졌고 주민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우리만 그런 건 아닐까? 당시 관리사무소는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새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건설업체에서 파견된 기술자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사를 고민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증금과 이사 비용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균열난 벽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천장마저 금이 가기 시작하자 집안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건물의 떨림이 주민들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설마 아파트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4월에 들어서자 상황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동의 균열은 다른 동보다 심했습니다. 일부 기둥에서는 콘크리트가 떨어져 철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관리사무소에 연이어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보수공사를 검토하겠다는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주민은 친척 집으로 임시 피신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건물이 무너지겠어? 라는 믿음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현실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4월 5일 2층 복도 바닥에 커다란 금이 생겼습니다. 4월 6일 3층 계단에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한 주민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경고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사태의 끝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붕괴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4월 7일 밤 아파트 안은 평소와는 다른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곳곳에서 딱딱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주민 몇몇은 잠결에 이 소리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건물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지만 곧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밤사이 빗방울이 내리며 천장에서 물이 새는 집도 생겼습니다. 4층 주민은 양동이를 두고 빗물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밤 10시 쩍하는 큰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여러 세대가 동시에 들었을 정도로 뚜렷한 굉음이었습니다. 한 주민은 현관에 들어서며 건물이 약간 기울어진 것 같다고 느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그냥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경고였지만 아무도 끝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는 깊은 침묵 속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밤은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고 창밖으로는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 11시가 지나자 하나둘 불이 꺼지고 동네는 고요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몇몇 집은 여전히 불을 켜둔 채 책을 읽었습니다. 새벽 1시 주민들은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불과 30분 뒤에 아파트가 사라질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40분 주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순간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인가? 당황한 이들이 눈을 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벽과 기둥에서 삐직삐직 금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우르릉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이 주저앉았습니다. 5층 건물이 땅으로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초 남짓. 잠결에 몸을 가누기도 전에 수십 세대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6동에 살던 한 젊은 방송인이었습니다. 거대한 굉음에 잠에서 깨어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이 사라져 있었어요. 정말 사라져 있었다고요. 창밖을 보니 15동이 있던 자리에는 먼지만 자욱했고 절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즉시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고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긴급히 출동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달려와 함께 구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장비는 없었고 제대로 된 장비도 없어 삽과 곡괭이, 심지어 맨손으로 돌을 치워야 했습니다.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미약한 신음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소리 나요! 라는 외침에 모두가 몰려들었습니다. 돌을 드러내자 기적처럼 울음을 터뜨린 5살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살았다. 라는 환호가 현장을 울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신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생존자는 줄었고 가족의 울음소리만 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남편은 아내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혼돈의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현장은 참혹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5층 건물이 무너져 1층 높이로 압축돼 있었습니다. 생존 공간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잠든 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장을 뒤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남편이 그 안에 있어요. 소방과 경찰은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줄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중장비가 투입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적처럼 구조된 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신이 나올 때마다 현장은 오열로 뒤덮였습니다. 5층 건물이 이렇게 납작해질 수 있다고? 구조대원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언론과 구경꾼들까지 몰리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극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짙어졌고 구조와 동시에 붕괴 원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잔해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둥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시멘트 대신 모래와 자갈로 채워놓은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시멘트 배합비는 엉망이었고 강도는 기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전문가들이 분노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시공사는 자재비를 절반으로 줄여 이익을 챙겼던 사실이 밝혀졌고 온 국민은 분노했고 언론은 매일같이 부실 공사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안전한 집이 어디 있냐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와우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패한 건설 구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꿈의 주거 공간이 아니었고 시민들은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도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정부는 전국 아파트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개 아파트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곳은 보강 공사를 해야 했고 어떤 곳은 거주가 금지되었습니다. 아파트 붐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계약했던 사람들조차 해약을 원했습니다. 건설업계 전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부실 공사의 민낯을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무능하다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사건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공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시공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분노했습니다. 33명의 생명을 앗아간 죄치고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축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건설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시 의무적으로 구조 안전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 개선이 33명의 희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우리 가족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들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던 순간의 공포는 밤마다 악몽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살아남은 자신을 죄책감으로 여기고 왜 나만 살았을까? 라는 질문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생존자는 아이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날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로 33명이 숨지고 6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건설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했고 건설업계도 안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마포아우산터에는 지금도 작은 위령비가 서 있습니다. 매년 4월 8일이면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모여 희생자를 기립니다. 33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그들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희생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 곁에 살아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